안녕하세요, 여러분. 임상심리 상담사의 이상심리 과정을 맡게 된 진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심리상담연구소 어바웃미 소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한국색채심리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임상심리 상담사를 준비하시는 과정 안에 이상심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상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발현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구분짓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같이 저와 함께 이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상심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상심리가 어떤 학문인지 또 어떤 이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상심리학은 어떤 학문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심리. 말을 들어도 좀 이상하죠? 네. 같이 컨텐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심리가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같이 해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한 관심을 인간들이 갖게 되면서 이러한 학문들이 발달하게 된 영역들을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상심리를 대해서 이상행동을 어떻게 조금 판별하게 되는지 판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네 번째에는 이상심리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심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분류와 진단,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정신장애의 공식 진단이 되고 있는 분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상심리가 이런 부분을 다루는 학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문이구나 라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제가 사례를 하나 소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이상심리라는 이 말 자체도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이상심리를 나타내는 학문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행과 고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런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리고 그런 심리적 탐색 안에서 그 고통과 불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조금 더 없애고 싶은 마음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나에게 이상한 어떤 행동이나 반응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나한테 무슨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때로는 내 몸에 좀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 정신적으로 좀 어디가 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간혹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상심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조금은 쉽게 이상심리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0대 사업가인 K씨는 약 1년 동안에 거의 매일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비상식적으로 뛴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K씨는 1년 전 사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지점장 면담을 불안하게 기다리던 중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평상시와는 달리 심하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다라고 느껴졌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심장은 더 심하게 뛰고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검사 결과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일 밤이면 심장이 신경 쓰이고 심장마비가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K는 약해진 심장에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평소에 좋아하던 운동을 하지도 않고 부부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매사에 조심하고 있다. 네, 지금 읽어드린 사례를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K씨는 갑자기 심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점장 면담, 은행의 지점장 면담이라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두고 불안이 갑자기 몸에 엄습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자마자 심장이 급히 뛰게 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상태에서도 이상이 없다라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 이 K씨는 계속 심장이 뛰고 마치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사실 실제 의학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K씨이지만
자기가 심리적으로는 어떤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면서 불안이 멈추지 않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상심리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질병적인 또는 정신장애적인 어떤 요인들과 그런 원인들은 이 K씨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적인 반응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심리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심리적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깊은 관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왜 불행해지며 어떻게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되고 그러한 사유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 이상심리라는 학문이 점차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차 인간에게 오게 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정신세계에 대한 탐닉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상심리가 발현되는 이상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인간은 심리적인 상처와 갈등이 너무 깊어서 오래도록 지속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부적응적인 장애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된 가정의 학대나 부모께서 방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어떤 한 인간이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오면서의 어떤 상처와 갈등, 그 안에 있는 트라우마들이 생긴다면 그것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나 부적응적인 심리의 장애로도 발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행한 경험들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유발할 수 있게도 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극단적인 사고를 당해서 누군가를 잃게 돼서 상실과 애도에 대한 감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라는 정신적인 질병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에 대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정신장애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불행한 과정의 산물인 동시에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렇게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상하다, 이상행동이다 라고만은 볼 수 없죠. 이상행동은 어떻게 조금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정상행동인지 비정상행동인지 어느 정도의 속도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판별할 수 있는지 이상심리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행동에 대한 정의를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행동이란 객관적인 관찰자와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신장애는 이러한 특정한 이상행동의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행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상행동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정신적으로 어떠한 질병을 나타낼 때 정신장애라고 저희가 보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행동을 나타내는 그리고 정의하는 기준은 특별하게 정해지거나 판별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학자들마다의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심리의 판별 기준을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정의하는 기준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정신분석적으로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역동이 연결됨에 있어서 그것들이 이상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억압되고 있고 우리 무의식 안에 충족되어지지 않고 충돌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과 갈등들이 이상행동으로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인지행동이나 행동치료에 관련된 것들로
이렇게 이상심리와 이상행동을 명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포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의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정상과 이상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판별할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 문화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 등 이런 통계적인 일탈 정도로 나누어서 이 판별을 할 때에 이것들이 정말 이상행동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또 이런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할 때에 이 판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은 또 없는지 저희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판별 기준 안에 들어갔을 때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에 대한 기준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개인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양방향의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적응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에는 적응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적응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 안에서 수능적 과정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맞춰가는 과정을 우리는 수능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안에서 수능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밑에 있는 동호 과정처럼 개인의 요구에 맞도록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행동은 개인의 적응을 저해하는 심리적인 기능의 손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별 기준에 있어서 적응적 기능의 손상으로 이상행동을 판단하는 관점이 다 맞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어떤 부분에는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본다면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이 부적응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척도로 나타내거나 판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인간마다의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개인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응과 부적응의 경계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적응과 부적응을 누가, 무엇에 근거하여서 평가하게 되느냐가 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근거하여서 이 행동은 적응 행동이며 이 행동은 부적응 행동이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부적응하냐라고 평가를 할 때 이것은 모두 다 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판별하는 판별자에 또 의한 개인적인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하게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개인의 부적응이 어떤 심리적 기능의 손상에 의해서 초래되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직무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면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적응적인 행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기준이 관계에서 어려운 것인지 실제 업무에 대한 어떤 가중치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판별이나 어떤 적응적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하고 초래되어지는 과정들 안에서 어떤 기능의 손상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적응적 기능의 손상과 이해 행동을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관적 고통과 개인적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반응 양식들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고의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라고 같이 힘듦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무덤덤하고 때로는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고 차단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과 그런 개인적인 고통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 판별 기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현저한 고통과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은 이상 행동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고통은 부적응적 상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주관적 고통을 통해서 부적응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주관적 고통이 부적응 상태로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반대로 부적응적인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주관적 고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적응과 주관적 고통이 독립적으로 또한 나타날 때도 있고요. 주관적 고통과 그런 고통의 적절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주관적인 고통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상 행동을 판단해야 할지 조금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관적인 고통의 기준으로 이러한 이상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하는 관점에 대한 문제점이 또 야기될 수 있겠죠. 이건 어찌 됐건 간에 인간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고유한 어떠한 특성적인 방향으로 반응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상 행동을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비정상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회 안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심한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을 초래할 경우에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해야 그럼 이게 주관적으로 정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로 덜 심해야 이것들이 비정상적인 범주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때렸을 때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강도가 보통 보편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보일 때 이 정도의 강도면 50% 정도 아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훨씬 덜 아프게도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준 안에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조금 지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우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면서도 전혀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에는 너무 불편하고 저 행동들은 부정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 이상 행동이라고 느껴지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반응성을 살펴보면 감각적으로도 굉장히 둔감해져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고통과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만 가지고 이상심리에 대해 판별을 할 때 이것들이 이상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심리의 판별 기준 안에서 이번에는 문화적, 규범적 일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규범에 어긋나거나 일탈 행동을 나타낼 경우 우리는 이상행동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 작게는 가정, 조금씩 커질 때에는 학교, 사회에 대한 어떤 규범들이 있죠.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질서와 그 안에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규칙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겨지거나 일탈 행위로 인해서 그 사회의 규범들에 문제가 생기거나
개인적으로 이상행동으로 뭔가가 발현되는 경우를 문화적 규범의 일탈에 판별을 하는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규범의 준수는 사회적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적응을 할 때 등교 시간을 지키고 쉬는 시간을 지키고 학업을 하는 학습 시간을 지키는 것들은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한 규칙과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사회에 대한 순응하고 적응하는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적응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와 규범의 일탈이다라고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이상행동이 발현될 때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적 규범의 일탈의 기준이 이상행동을 판단하는 관점에 또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적 상대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화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반대의 문화 안에서는 그 문화의 상대적인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안에서 상대적으로 통용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규범으로 정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명확하게 그 판단을 규정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문화적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어떤 규범 안에서 강자가 유리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것들로 어떤 규범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렇지 않은 약자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논쟁하면서 같이 대적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강자의 그 태도가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그 규범이 올바르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문화적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에도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상심리의 판별 기준 안에 있는 통계적 규준과 일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 기준에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통계적 기준에 의해서 정상성과 이상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옆에 도표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 IQ 점수, 지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요. 100점을 기준으로 평균 점수의 IQ는 플러스 마이너스 15점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점부터 115점에 해당하는 점수의 기준이 평균 IQ 점수라고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이외에 마이너스 축에 있는 점수와 또 이상이 되는 점수를 좀 살펴보면 85 기준으로 우리가 85점을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아래쪽에 지금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흘러가 있는 부분을 지적장애의 영역이라고 조금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IQ가 115점 이상의 IQ로 조금 살펴본다면 우수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별하고 있는 통계적 기준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아까 그 기준보다 아래쪽에 있는 지적장애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상심리 안에서는 이상행동과 장애의 행동에 대한 분류라고 좀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적인 기준 을 이상행동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또한 문제점을 저희가 또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균으로부터 일탈된 행동 중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일탈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점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평균 지점의 점수라고 하지만 그 이상의 점수, 그래서 IQ가 훨씬 더 높은, IQ가 130인 사람이 어떤 일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탈된 행동 중으로 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영역을 좀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계적 기준을 적용하려면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에 대한 측정도 그 값이 있어야 되고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능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부분들은 제고되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표준 편차나 이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점을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 이만큼 일탈될 경우에는 경계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가 세운 어떤 편의적인 경계일 뿐인 것이지 사실은 이론적으로 그것들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타당적 근거는 사실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약간 기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게 다 맞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 행동이 되고 이상 문제가 돼서 어떤 부분에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까지는 우리가 이상 심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이상 행동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이상 심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고 그 흐름들이 어떻게 조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심리의 역사와 흐름이라고 해서 첫 번째 고대 사회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의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시 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정신장애는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됐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증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상황에서 발작을 일으키거나 또는 환상이나 환청 또는 환각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서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고 그것들이 굉장히 두려움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병은 외부의 선과 악의 세력의 싸움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씌어서 그 안에서 뭔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은 미쳐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증상들을 이게 병리적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더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바라봤던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공술이나 테마의식을 통해서 그런 악령들이 씌어져 있는 것들을 퇴치하고 다시 온전하게 돌리려고 하는 데에 힘을 조금 썼던 부분들이 이상심리의 처음에 생겼을 때의 이러한 정신적 장애를 초자연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로 지나오게 되면서는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 대한 이상적인 반응을 조금 살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신체 원리론 4가지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울, 우울증, 열병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4가지 책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고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심리적으로 살펴보는 반응성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의 문제가 신체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내적 장애, 심리적 현상을 강조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서 고대에 말했던 어떤 악령에 씌어서 그 악령을 쫓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것들은 인간 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불편한 증상이며 이것들은 심리적인 현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갈레는 심리장애에 대한 원인을 신체와 정신적인 범주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신체적으로 오는 것들도 있지만 정신적인 범주 안에서 심리적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로마 의학에서는 조금은 더 실용적인 특성과 그런 것들을 해결해내는 해결책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사지나 목욕을 하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중세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대에 이야기했었던 내적인 이야기들, 그리스 시대의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했던 논점들이 다시 악마론이 재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어떤 신성치 못한 그런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 악령들에 대한 뭐 싸움이다, 또는 귀신에 씌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악마론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집단 관계를 일으키는 굉장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이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조금 생각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녀 사냥이 일어나게 되고, 조현병 환자들을, 그래서 예전에 저 중세 시대에 책자에서도 조금 살펴본다면 정신질환의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살펴보는 문헌들을 좀 살펴본다면, 여인들을 나무에 묶어서 귀신에 씌어서 악령에 씌인 마녀를 사냥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하는 그림들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도병이나 이런 것들로 중세 시대에는 다시 악마론이 재등장하면서 처치해야 되고 없애야 되는 하나의 반응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고요. 이후에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조금은 다시 과학적이고 조금은 인도적인 부분으로 이러한 정신질병을 조금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라셀수스는 과학적으로 연구해야 할 질병의 굉장히 요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악마론이나 귀신이 씌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이상 행동은 다른 원인과 그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 웨어인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정신병리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조금 더 그것들을 병리적으로 고치려고 하는 의도나 치료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병자들을 수용소라는 곳으로 전환을 하면서 병원과 수도원에서도 환자를 돌보게 되었고, 이런 수용소가 전환되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정신질환의 환자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에 이러한 치료들과 이런 사조들과 시대들의 흐름을 바탕으로 19세기에 도덕적인 치료가 이제 조금 더 생기고, 그러면서 대형 정신병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네를 환자를 쇠사슬과 매질이 아닌 온정과 친절로 돌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피넬은 최초의 인간을 더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로, 인도적인 부분으로 환자를 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듀프는 전원단지에서는 휴식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악령이나 이런 우리가 모르는,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러시 딕스는 정신질환의 치료적 개선을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점차 수용소 또한 대형 정신병원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병원에서 이 정신질환의 환자들을 수용하게 되고,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의 방안들을 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학자들은 이상행동의 주요 원인이 심리적인 것에 대해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심리 검사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서 현대까지 이뤄서는 조금은 더 세분화되고 다른 방향성으로 많이 변화가 있는 지점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로이어는 환자가 최면 상태에서 전환 증상이나 심리 증상을 좀 해결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좀 나타낸 부분들이 있고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으로 심리학 부분에 굉장히 큰 획을 그었지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충동이나 성충동적인 이 부분을 억압하고 하면서 갈등이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상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950년대 이후에 이런 정신약물과 심리치료의 영역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탈수용화되는 지점들이 오고요. 시설에서는 이제 조금은 벗어나서 탈시설화가 되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것들로 구축되어지면서 정신병이라는 어떤 꼬리표보다는 그것들이 질병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조금 더 발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는 인본주의, 행동주의, 인지주의 등의 이런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치료의 방법들이 개선되고 연구되기도 하고요. 미국의 민간보험회사 제도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확충되어진 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런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조금 구축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민간기관이나 상담기관이 많이 늘어나면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신경증을 갖고 있는 일반 보통 사람들도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자기의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심리를 설명하는 모델과 치료적 개입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상 심리 과정을 살피면서 꼭지별로 조금은 더 편안하게 살펴보면서 큰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리를 설명하는 모델과 치료적 개입에는 먼저 생물학적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 모델에 따라서 이상 행동을 유기체의 일부의 기능장애로 인한 질병으로 좀 규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모델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호르몬이나 어떤 이상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약물로도 치료를 하거나 이것들을 조금 더 호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연구들을 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뇌해부학적 구조나 화학적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요.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체의 활동이 조금 저하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조금은 내려가고 우울한 감정으로 우울감으로 생활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이론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한 역할과 그것들이 해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안, 기분장애는 코르티솔 호르몬 같은 것들이 분비에 이상을 보이면서 우리가 기분이나 불안의 감정을 좀 느끼게 되고 우리 안에 안정감이 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다양한 유전자들을 연구하면서 생물학적인 이론들을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서는 약물 치료나 전기 충격의 요법,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저런 요법들은 아주 이전에 정신병원에서 사용을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심리를 설명하는 모델과 치료적인 개입에 이번에는 정신분석적 모델과 치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분석적 모델은 프로이트가 개발을 한 정신분석이고요. 인간을 대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병리적인 것들을 투여하고 물질을 투여하거나 아까 전기 충격이나 최면으로 인간을 탐색하고 그 질병을 고치려고 앞전에 좀 그런 것들을 하려고 조금 더 에너지를 썼다면 이 정신분석의 모델은 조금 더 내적이고 심리적인 에너지에 대한 것들을 더 이야기하고 그 상호작용에 조금 더 주의를 집중했었던 것 같습니다. 심적 에너지 간의 갈등과 그 결과로 이상행동이 발달되고 그 안에는 그 무의식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정신분석 모델과 치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안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의 세 개의 성격 구조를 설명하면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반응들과 갈등들이 인간의 이상 행동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자아 심리학, 자기 심리학, 대사관계 등 정신분석을 모델로 다양한 심리학들이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내면과 심적인 부분에 훨씬 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의 의의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 위주로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 연구의 대부분이 조금 일반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사람의 행동이 기저의 무의식과의 동기가 있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리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역사에 중요한 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심리학에 대한 학문들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의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동주의 모델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동주의는 1950년대 학습 원리를 좀 적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간도 너무 길고 인간의 내적인 부분들만 너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행동주의의 부분들은 조금 더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들이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에 의한 과정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상행동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잘못된 것들을 학습함으로 인해서 기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 안에서 자기가 느끼고 행동하는 어떤 것들이 학습이 잘못되어 있거나 그 뒤에 오류가 생겼을 때 있는 부분들을 행동치료를 통해서 조금은 다시 수정하고 교정하는 부분들을 행동치료에서는 더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인간의 이상행동과 정상적인 행동을 조건 형성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조건 형성과 조작적인 조건 형성을 이야기하며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실험하면서 그것들을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행동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내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조건 형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블로프의 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기 덩어리를 봤을 때 그 개가 그냥 침을 흘리고 배고픔을 표현했다라면 어떤 다른 조건을 주기 시작을 했죠. 종소리를 주었더니 처음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고기와 조건적인 어떤 반응, 종소리를 주었을 때는 개가 그때부터 종소리를 들으면 먹이가 나한테 오는 줄 알고 반응을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동의 변화들을 가지고 치료적 모델을 세웠던 것들이 행동치료의 주된 모델 방법이라면 고전적 효과를 형성한 것에 있어서 두 개의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사건들이 연합되어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파블로프의 개가 그냥 고기를 보고서 무조건적인 반사를 하고 있던 반응을 하던 게 아니라 종소리라는 어떤 조건을 자극을 주었을 때 침을 흘리고 아 내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구나 라는 반응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 사건들에 대해서 연합되어서 일어나게 되는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작적인 조건 형성에 있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보상이 주어지면 그 행동 방식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스키너의 쥐 실험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험 상자 안에 먹이통을 두고 먹이 레버를 누르면 쥐가 먹이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처음에는 그 레버가 뭔지 몰라 탐색을 하면서 눌렀지만 그것들이 실제 눌러지고서 먹이라는 어떤 보상들이 오게 되고 그런 자기의 자극과 반응을 보면서 계속 레버를 누르면서 이것들을 먹이를 취하는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조작적인 조건으로 그것들이 행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행동으로 전달되는 방식도 학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동주의 모델과 치료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하여서 특정한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행동을 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모델링 행동들이 어떤 학습적인 것들이 아니고 반응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들로도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치료적인 모델의 의의를 조금 살펴본다면요. 전통적인 정신분석에 비해서 치료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정신분석은 굉장히 긴 치료의 시간도 걸리고요.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라면 이 행동치료에 대한 것들은 자극하고 반응을 보이고 그것들을 보상하고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것들을 통해서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효율성을 좀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정 공포증, 강박증, 사회공포증, 그리고 지적장애 등과 같은 행동기법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입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장면의 효과가 현실에서 반드시 일반화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어렵게 느끼거나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어떤 부분이 조금은 소거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과정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조금 그런 반응이 둔감화될 수 있는, 그래서 공포증, 금방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공포증이나 사회 공포증에 대한 이런 공포증의 완화에는 조금 더 이런 행동 심리적인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지모델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지모델은 1960년대 알버트 앨리스와 아론 벡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이 인지이론의 모델은 사람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태도, 그리고 자동적으로 스치는 생각, 그것들이 이끌어내는 역기능적인 결과, 인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사고들 안에서 인지적으로 느껴지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다양한 지각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적으로 반응했던 것들을 수정하는 방식들로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우울증에 좀 효과가 있고요. 이런 인지 모델을 바탕으로 마음챙김 인지치료나 수용 전념 치료에도 같이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사고 과정이라는 내적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이렇게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류를 갖고 있게 되는지 인간의 내적인 과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고, 이런 인지 왜곡이 심리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어쩌면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인지되어진 왜곡들이 심리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손상이 되고 그것들이 장애적인 요인을 보여서 오히려 인지가 왜곡되어지는 결과로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 인지치료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어떤 이상 행동이나 이상적인 어떤 형태들이 무조건 인지적으로 왜곡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들도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가족, 사회, 문화적 모델과 치료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대에 소개가 된 치료 모델이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임상의 진단을 받아도 가족의 치료의 단위로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어머니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정서적으로 조금 뭔가가 이상 행동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어머니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단위를 치료의 단위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족 체계 이론 안에서 가족의 구조와 의사소통 양식이 이상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체계 안에서 그 가족의 역동을 살피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경계가 명확하게 서 있는지, 또한 그 경계 안에서 안정감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가족의 한 명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이 어떤 행동과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 행동을 조금 살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족 치료나 부부 치료, 문화 민감 치료들로 연결되어서 가족의 전반적인 구조와 의사소통을 살펴보는 데에 유용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단 행동의 분류와 진단 체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앞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살펴본 진단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겠죠. 이 진단의 분류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단을 내릴 때 이상 행동에 대한 규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더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편파적으로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명확한 준거를 가지고 나누는 기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류 작업은 필요한데 그런 진단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류의 진단책의 장점을 조금 살펴본다면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체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의 장애와 어떤 사람의 보이는 장애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는 그 지점이 조금 모호했다면 이런 것들 분류의 체계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을 조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장애들과 구분을 하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치료 방법이 어떤 효과적이고 체계를 갖고 적용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연구가 조금 가능해졌다라는 것들이 진단의 장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좀 가능해진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진단을 내렸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러한 반응 양식을 보고 또 다른 반응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면 서로 간에 하나의 증상을 보고 소통되고 의사소통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 그 환자의 어떤 이상 행동과 이상 문제를 판별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이 분류되어지고 체계가 잡힘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더 생겼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보험의 보상 범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보상 범위가 적용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준점에 생긴 부분이라고 조금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단의 단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이상행동을 분류하고 진단 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같이 있다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을 내리게 되면 중요한 개인적인 정보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면 저희 상담실에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요한 주호소는 선생님,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요? 라는 것을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매스컴들이나 또 많은 책들을 보시고 어머님들이 정보를 취합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조금 산만하다, 충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ADHD 아니야?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실에 와서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고 면접을 하고 같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ADHD가 아닌 경우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이의 속성을 조금 살피기보다는 그 진단명이 개인의 정보를 사라지게 하고 꼬리표를 달게 하는 이런 낙인과 편견을 갖게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진단 분류란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분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심리에 대한, 이상 행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이 사람은 이런 병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거야 라고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오인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류를 할 때에는 장애를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신장애의 공식 진단 분류 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국제질병 분류에 의해서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WHO에 공인된 질병들을 분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만들어진 DSM이라고 하는 진단 및 통계 편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952년에 1단계가 나왔었고 DSM-1이 나왔었고 2는 전후의 연구와 노력, 임상 결과를 토대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진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지고 공존 병리적인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면서 1980년대 DSM-3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94년 DSM-4가 나오게 되면서 다양한 다축에 대한 더 세분화된 병리들을 조금 나누게 되는 기준점이 있었고, 그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새롭게 DSM-5가 나오게 됩니다. 2013년도에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앞전에 DSM에서 숫자로 넘버링을 할 때는 로마 숫자로 써서 그 DSM에 표시를 했다면,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 5로 나타나게 되면서 조금은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고 다양한 것들을 정의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또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를 인지, 행동, 정서 조절 면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으로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획기적인 변화이면서도 많은 논의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안에서 정리되고 조절되고 있는 다양한 병리 질환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에서 저희가 이상심리가 어떠한 학문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상심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던 부분들, 인간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했었고, 어려움, 그런 두려움 안에서 인간들이 심리적으로 자신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이 어떤 행동의 기인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을 갖기 위해서 이런 학문들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으로 살펴보면서 이상심리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고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게 되었고요. 이 이상심리에 대해서 발달하게 된 역사와 그 배경, 그리고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행동에 대해서 심리적인 이론들도 크게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학문의 관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상심리의 이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요. 그 부분을 토대로 이론적인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론적 입장을 통해서 이상심리에 대해서 판별하고 분류하는 걸 어떻게 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다음 강에서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